100년 전 조선의 밤은 마치 피를 흘리는 대지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늘에는 핏빛 달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왕권을 둘러싼 격렬한 내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연종대군과 그의 이리복 동생 호평대군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 다툼이 아닌 왕좌를 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 그 전쟁의 불씨는 한 작은 마을로 번졌다. 이 마을은 호평대군의 충신들이 가족과 함께 피신해 있던 곳. 그날 밤 연종대군의 군사들은 그 마을을 반역의 중심이라 명하고 급습했다. 횃불이 하늘을 물들였고 칼날이 문을 찢었다. 아이들의 울음과 어른들의 비명이 연기와 함께 하늘로 솟구쳤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무사가 어린아이를 안은 채 불길을 가리며 달리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였다. 작고 여린 손으로 무사의 도포를 움켜쥔 채 그 아이는 울음도 잊은 듯 조용히 품에 안겨 있었다. 무사의 이마엔 피와 땀이 뒤엉켜 흐르고 있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그는 호평대군의 충직한 신하였다. 마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하듯 그는 거침없이 불바다 속으로 돌진했다. 그러던 중 하늘 위에서 묵직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은은한 빛을 두른 채 허공을 가르던 존재. 천년을 기다린 승천의 순간을 앞둔 이무기 강철이었다. 강철은 몸을 천상의 에너지로 감싸며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눈동자와 마주쳤다. 불타는 거리, 연기 자욱한 하늘 아래 무사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그 순수한 눈은 하늘의 존재를 두려움도 경외도 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이 강철의 운명을 비틀었다. 인간의 눈에 든 이무기는 승천할 수 없었다. 강철은 힘을 잃고 중력에 이끌려 대지로 추락했다. 그의 낙하와 동시에 비극은 정점을 찍었다. 연종의 군사들이 쏜 불화살이 무사의 등을 꿰뚫었다. 휘몰아치는 바람은 불씨를 퍼뜨렸고 순식간에 무사의 몸 전체가 불길에 삼켜졌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아이를 놓지 않았다. 붉게 타는 손으로 아이를 조심스럽게 나무 그늘 아래에 눕히고 주위에 낙엽을 모아 작게나마 몸을 덮어주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새어나온 말은 다 타들어가는 숨결과 함께였다. 꼭 살아다오. 무사의 육신은 결국 타버렸지만 그의 혼은 머무르고 말았다. 불의 고통, 아이를 향한 연민, 그리고 왕가의 탐욕에 대한 깊은 원한이 그를 저승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 혼은 그대로 이승에 눌러앉아 하안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철의 낙하가 대지를 강타하던 그 찰나 불꽃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 눈동자에는 천년의 분노가 맺힌 존재 팔척기였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죽지 못하고 남겨진 혼이자 저주받은 불길의 사자였다. 그의 존재는 누구도 잊지 못할 그날 밤의 화염과 피, 그리고 무엇보다 왕가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다. 팔척귀는 강철이가 땅으로 떨어지던 그때 태어났고 강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죠. 여기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태어났다는 표현과 떨어지는 강철이를 보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강철이를 본 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은 아니죠. 팔척귀는 분명 그때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팔척귀는 아기가 강철이를 본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해서 팔척귀로 태어났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 아기 눈동자에 비친 건 강철이 승천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팔척귀는 강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그때 아기를 안았던 무사가 죽어서 팔척귀로 태어났음을 의미하고 왕가의 핏줄인 그 아기의 눈에 띄어 떨어지는 모습을 팔척귀로 태어나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광안문집에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은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졌다. 단 하나, 연종대군을 호종하며 전장을 동행했던 최길상 대감이 남긴 비망록 속에만 그 진상이 숨어있다. 그것이 바로 광안문집이다. 광안문집은 단순한 군사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날의 비극을 피와 불로 써내려간 증언이었다. 최길상 대감은 그날의 전장을 이끈 참모였고 동시에 침묵 속에 진실을 기록한 유일한 생존자였다. 광안문집에는 전투의 배치, 전략의 변화뿐 아니라 왕의 명에 따라 진행된 숙청작전,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단 한 줄기 연민까지 낱낱이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장은 바로 민가 방어 작전이었다. 연종은 반란군의 씨를 말리겠다며 직접 불화살을 명했는데 그 목표는 민가였고 그곳엔 호평대군의 측근들이 피신해 있었다. 하지만 그 집안에는 아직 말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감싸 안은 무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불길 속을 달려나왔다. 최길상은 불타는 언덕 위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아기는 뜨겁게 달아오른 무사의 가슴에 고개를 묻고 있었고 무사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아이를 지키고자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의 명으로 날아든 불화살이 무사의 등줄기를 뚫고 들어가 온몸에 불꽃을 덧입혔다. 이 장면을 지켜본 자는 단 한 사람, 최길상뿐이었다. 그는 광암 문집에 이렇게 적는다. 적의 칼보다 아군의 명이 더 무서운 밤이었다. 연종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피를 말리려 했다. 호평대군의 핏줄이 살아남을 수 없도록 그들과 가까운 충신들까지 모조리 제거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명을 충실히 수행한 불화살이 무사의 육신을 태웠다. 하지만 그 무사, 그는 이름 없는 자였으나 단 한 아이를 위해 죽기를 택했다. 불꽃에 휘말려 수음이 끊긴 그의 혼은 아이를 향한 집념과 왕권의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남아 이승에 묶였다. 광암 문집엔 그의 이름이 없다. 그러나 최길상은 그 무사의 존재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다. 한 아이를 살리려다 하늘과 불에 부서진 그 사내의 넋은 왕조의 그늘 아래 영원히 울부짖으리라. 그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체는 끝내 지워졌다. 왕가의 핏줄이었음에도 족보에는 이름이 없고 무사의 죽음은 공적이 아닌 수치로 감춰졌다. 이제 이 문서가 다시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다. 최원우가 찾는 이 책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왕가의 피로 쓴 죄악의 목록이며 현왕 이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증거다. 연종의 계보가 남긴 가장 큰 금기, 그것이 바로 광암 문집이며 그 안에는 팔척귀의 탄생과 왕조의 숨겨진 죄가 피 묻은 글자로 적혀있다.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내가 본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너였다. 나를 불태운 것은 그들의 탐욕이었다. 광암 문집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최원우가 그토록 찾는 책, 대비가 주상을 도우려던 최원우를 협박해 용담골로 내려가게 만든 책. 아마 이 책에 어마어마한 진실이 담겨 있을 테고 그 과거의 진실은 지금의 주상인 이정의 정치에 충분한 혼란을 줄 내용일 게 분명합니다. 팔척기 원한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그 다음은 여리가 나설 차례이겠죠? 산사 아래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오던 여리는 풍산의 신당에서 마주한 진실 앞에 멈춰섰다. 재단에 남겨진 부적 조각, 뿌옇게 불에 그을린 검은 도포, 그리고 누군가 남긴 한마디. 나는 보았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하늘에서 떨어진 너를. 여리는 그 말을 곱씹었다. 불에 그을린 무사의 형상이 떠올랐다. 100년 전 아이를 품고 타들어갔던 자, 그가 바로 지금 원혼이 되어 떠돌고 있는 팔척귀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여리의 가슴엔 싸늘한 바람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일었다. 연민, 분노, 그리고 책임. 당신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비명 속에서 죽음을 맞았군요. 여리는 재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누군가 기억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헤매게 될 테니까 내가 반드시 풀어드릴게요. 강철이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리는 수살기를 떠올렸다. 그때도 모두가 악귀라 했지만 그녀는 진실을 보았고 귀신의 사연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천도의 길을 열어섰다. 이번엔 더 거대하고 깊고 붉은 원한이다. 여리는 알았다.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선 단지 굿이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여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왕가의 죄를 폭로하는 것, 그것은 곧 현왕 이정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리는 이정의 곁에 있었고 그가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분이라면 이 진실도 함께 짊어질 거예요. 여리는 자신 있게 말했다. 피로 쓴 역사는 덮는 게 아니라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그녀는 팔척귀가 처음 태어난 그 장소로 향할 것이다. 무사의 혼이 아직 떠나지 못한 그 숲, 아직도 바람결에 불길이 맴도는 그 언덕. 여리는 그곳에서 진혼의 굿을 준비할 것이다. 이번에는 단지 넋을 위로하는 의식이 아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잊힌 자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천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순간 이 나라가 숨겨왔던 피해 역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여린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진실 하나하나에 손을 뻗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팔척기를 위한 진정한 구원은 그를 원기로 만든 그날의 기억, 그날의 죄, 그리고 그날의 침묵을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여린은 팔척기의 눈을 다시 마주했다. 저는 팔척기의 원한을 푸는데 호평대군의 5대 손인 이화성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왕의 핏줄이 등장한 것은 분명 팔척기의 원한을 푸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팔척기의 원한이 풀리고 천도될지 앞으로는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팔척기의 대사와 지금까지 스토리로 유추해본 팔척기의 탄생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김봉희는 왜 왕가의 핏줄을 없애려 하는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스토리, 남은 16화까지 본방 사수하면서 우리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눠요. 구독 누르셨죠? 아직 구독이 망설여지신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